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49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자, 볼메그리님. 안녕하세요. 볼메 그린입니다. 준비 안 했구나. 준비하기 힘듭니다. 방송 참여해? 1부, 2부 참여해? 하루에 2개는 힘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에 이상구 복지과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네. 자, 그리고 계속 나오시네요. 이제 고정되셨네요. 보니까. 예. 이거 총선 갈 때는 가시겠네. 민진규 소장님. 민진규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진규입니다. 예.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매주 분석을 하는데 처음에는 원래 계획은 예. 국민의힘 하나 민주당 하나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상황이 급박한 상 예. 오늘까지는 준비된 걸로.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국민의힘의 정책위 의장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은 김민석 의원이잖아요. 예. 근데 김민석 의원은 이미 민주연구원장을 했어요. 그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통이고 예. 보건복지위원장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정책위 위원장이 굉장히 대비가 되는 사람이에요. 구구 선동꾼하고 그냥 뭐 다 자리 나눠 먹기로 정책위 위원장을 하는데 그 지역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고 다음 주에는 여기 정합시다 방송으로. 조홍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조홍천 지역으로 갈게요. 자, 그리고 복지과 소사이어티 후원도 좀 부탁을 드리면 어쩔까요? 복지과 소사이어티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02-327-2353, 02-327-2353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전화하셔갖고 자, 후원하고 싶어요 하면 일시 후원 또는 정기 후원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자,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이 오늘로써 20일째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방송은 오늘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병문안 뭐 단식 만료까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민주주의를 깨웠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무기력해만 보이던 민주당 이재명이 하고 싶었던 것도 민주당 내부 총질과 윤석열 거부권 등으로 이렇게 무력화돼서 이재명 색깔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당대표 본인이 직접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선택이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단식. 예.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단식 때문에 지지율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예. 일단 그 지난 18일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한 걸 발표했는데 그게 9월 2주차 여론조사였는데요. 뭐 갤럽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그 여론조사한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20대 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긍정평가가 18% 나왔습니다. 그리고 30대 23%로 찍게 돼서 여기는 완전히 이제 붕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그 전 당대표가 만들어놨던 세대 포이론의 한 축인 20대와 30대가 이미 무너져 버렸는데요. 또 하나가 이 지금 하는 짓들이 연일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도 도저히 지지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60대, 70대도 무너지고 있다는 이런 소식이 지금 그렇죠. 들리고 그러니까 보수층이라고 하는 게 주로 TK하고 60대 이상, 어떤 게 70대 이상 남아 있는데 보수 세력의 그 똑같은 여론조사에서 보수 세력의 4분의 1이 야당 찍겠다라고 네. 나올 정도고 이번에 지금 세대 포이론 때문에 20대하고 30대만 이야기하셨지만 놀랍게도 40대 지지율은 9%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지역별로 그 가장 든든한 지지 기반이었던 대구 경북이 51% 이제 반타작으로 무너져 버렸고요. 부산, 울산, 경남은 33%밖에 지지를 하지 않는 완전히 이제는 그 소위 말해서 그 지역 말로 디비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현 상태에서 선거 치르면 싸그리 다 떨어질 수밖에 자, 없는. 이 상태로 선거 치른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예. 민주당 200석 넘습니다. 이 그렇습니다. 상태로 치른다고. 그런데 참 이 와중에도 그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한 명도 안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수적인 사람들도 야 아무리 그렇지만은 해도 너무한다. 좀 심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 거꾸로 홍준표가
말을 한 것이 저 지지를 얻고 있는 이런 저 웃지 못할 사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그 사람이라는 게 다 강성만 있는 것은 아니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평화주의자가 많아요. 네. 그 보수든 진보든 간에.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상당수가 평화적으로 정권 개최를 했기 때문에 피보지 말고 네. 그래서 적당하게 개혁하자는 흐름도 분명히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정권을 뺏기고 나니까 이제 그때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아니 지금 먹고 살기가 바빠 죽겠는데 이 상황에서 무슨 정치 보복이나 하고 있고 외국에다 퍼주고 경제는 말도 안 되고 여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뭘 봐도 부끄럽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경이 무너졌다면 지금 현재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 수도권은 압도적이거든요. 지금 예.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 게. 그리고 충청도 마찬가지고 지금 TK만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예. 윤석열 지지층이. 근데 TK도 이제는 51%밖에 안 되니까 이거 뭐 무너지는 게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출마 예정자들 현직 의원들은 막 속이 탑니다. 말도 못하고. 그런데 최근에 뭐 여러분 들으신 대로 그 당에서 용화대로 출마 예정자 명단 보내라 이야기했다 하지 않습니까? 뭐 저희들 그렇게 말해도 짜고서 이렇게 내려갈 테니까 준비해라라고 지시를 한 것인데 이분들 명단이 확정되어서 지금 행정관급 또 비서관급 수석급 사퇴 날짜들 정해서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름이 나오면 대강 어느 지역군지가 또 나옵니다. 그래 되면 저 사람들이 내 자리 뺏겠구나 싶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 탈당도 있을 것이고 반대도 있을 것이고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분이 그 가시화될 것이 분명한데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목숨 걸고 했는데 말 안 들을 사람들 뭐 누가 다시 하라고 시켰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다시 하는 것은 무만지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민주당을 단합시키는 효과는 얻었는데요. 가장 큰 것은 의원들 눈에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막 그 악이 받쳐서 그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들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아마 이후에 그 국정 방향들이 재미나게 정리될 것으로 기대가 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석을 대충 정확하진 않은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전체 의석 중에 수도권이 절반 네. 그리고 절반이 남아 있잖아요. 절반이 남아 있잖아요. 그 절반 중에 절반 4분의 1이 경상도 쪽이에요. 예.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이 호남, 충청, 강원, 제주가 나머지 4분의 1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례대표까지 포함을 해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수도권과 부울경을 뺏기면 사실상 다 뺏기는 거예요. 예.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현 상황은 그렇다는 거고 자, 오늘이 공약 관련해서 지금 세 번째. 세 번째 방송이죠. 오늘은 이제 원래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도 울산 정책위 의장은 지금 지금 여기 진주, 경남 진주 그리고 사무총장은 강원도인가요?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수도권 지도부가 한 명도 없다. 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러면 세상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 기대한 적도 없지만 정책위 의장쯤 되면은 최소한 무슨 컨텐츠는 있지 않을까? 이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는 거고 우리 보람 PD 고향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우리 민 소장님 연고지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서부 경남은 대부분 진주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이 벌어지고 또 무엇보다 정책위 의장이라면 적어도 자기 지역구는 좀 챙기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들다 봤는데 완전 꽝입니다. 근데 이분은 성함부터가 아주 독특해가지고 절대 까먹을 수가 없는 뭔 이름을 대출이라고 짓는데요. 뭐 부모님은 크게 출세하라고 대출을 지었겠지만은 그게 출세였어요? 예, 인생을 대출 받아서 사는 것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계셔가지고. 저는 론인 줄 알았지 론. 자, 지금 진주시 갑성구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지금 화면이 뜨고 있나요? 예, 여기 보시면 가운데 이제 진주시가 있고요. 예,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쪽이 그 현재 갑성구인데 진주시가 도농복합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진양군위로 있던 부분이 진주시로 편입되면서 진주시의 그 명성면이나 그 뭐 수곡면
그 이렇게 여러 개 금곡면 이런 데가 다 이제 문산읍까지 포함해서 갑선구고요. 그러니까 진주시를 남강이 흐르고 있고 남강을 가로질러서 진주대로가 있는데 그쪽 서쪽이 갑이고 동쪽이 을입니다. 그러면 저 빨갛게 돼 있는 것 중에 저 예. 안쪽 빨간 선이 사실상 남강 흐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진주 시내 시내. 시내 고기만 난강 흐름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 예. 그러면 말하자면 강남 강북처럼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예. 진주는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요. 예. 그런데 어. 이 여기에 뭐 금곡면, 명수면 이런 데는 인구도 얼마 안 되고 하지만은 이 안에 충무공동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동네 이름이 충무공동이에요. 왜냐? 그 혁신도시로 새로 만들어진 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서 엄청나게 공공기관 특히 LH 같은 데가 이전해가지고 고층빌딩들이 쭉쭉 올라가 있고 또 이 진주갑에 여러분 유명한 척송리 있는 진주성이 있고요. 국립경상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의 핵심 중의 핵, 구시가지가 포함된 그런 곳인데 여기서 내리 국민의힘이 그 지금 박대출 의원이 3선 또 그 이전에 최구석 의원이 2선 이렇게 갖고 5선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이 성함들이 되게 재밌네. 구식, 대출. 이 지역구가 진주갑이 산청 함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진주 시내 들어오려면 봉곡동하고 그쪽에서 그 원래 그 간이 시외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 동네 많이 삽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원래 진주 토박이보다는 그 팽거동도 그렇고 예. 산청이나 함양 뭐 인근에서 그 고향이 있던 사람들 진주 와서 사는 사람들 대부분 그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최구식 의원도 원래 고향이 산청이라서 그 향후에 그 진주에서도 아. 산청 향후에 그 지지를 받아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 당선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예. 경상남도를 지도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실제로 바닷가 쪽, 예. 창원 그쪽은 민주당 지지세가 꽤 강한 곳이고 대도시. 예. 그리고 서쪽으로 오면 지산자락부터 시작하는 거죠. 산청이라든지. 예. 함양, 네, 거창, 그러니까 남해 뭐 이게 서부 경남이고 예. 밑으로 내려오면 서남권이 되는 거고 예. 그쪽은 보수세가 좀 강하고 예. 개표할 때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90%씩 지지 나오는. 뭐 경남의 TK 같은 이런 곳인데요. 그 본래 이쪽이 상당히 그 야권세가 센 곳이었는데 그 아마 YS의 산당 합당 때부터 확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뭐 지리산 또 남부군 이런 소설의 배경이 된 곳이 바로 이쪽이고요. 그 호남하고도 바로 인접하고 있고 해서 그 굉장히 그 오래된 도시고 이 또 교육 도시고 또 유서 깊은 그러니까 경북에 경주가 있다면 경남에 진주가 있다 할 정도로 그런 유명한 곳인데 진주는 그러니까 서부 경남의 가장 큰 도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주하면 무조건 논계. 예. 요게 있는 거죠 지금. 예. 동네 이름도 예쁘잖아요. 진주. 야. 예. 그리고 그 진주성이 또 대일항전에 아주 교두보로서도 유명하고요. 농계뿐만 아니고 여러 역사적으로 소위 말해서 자부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진주 권역으로 평산리가 나오는데 거기가 바로 토지에 배경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평야가 하도 넓어가지고 일개 지주가 제로센 전투기를 기부할 정도로 지금도 전투기 한 대 600억, 700억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기부할 정도로 굉장히 거부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그 삼성, 효성, 성자 들어가는 재벌 집안들이 대부분 이쪽 동네 출신입니다. LG까지. LG까지. 예. 그렇구나. 진주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 지수 초등학교라고 한 초등학교에 4명의 재벌 창시자들 나오는 이런 그 유명한 곳인데요. 근데 지금 진주가 그러니까 인구가 34만 명 정도 된다. 예. 근데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서울 기준으로 하면요. 한 개 구만 또 못한 건데 예. 그쪽에서는 가장 큰 도시라는 거죠 일단은. 대부분 군 단위들이 지금 인구가 한 2만 5천에서 3만 5천이 최대입니다. 산청군도 옛날에 뭐 5만 6만 되다가 지금 2만 7천도밖에 안 되거든요. 대부분 그 지역의 인근 군들이 거의 뭐 인구가 3만 미만이다 보니까 진주가 거의 10개 이상의 시군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진주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의
그 덕을 좀 보고 있는 도시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혁신 도시 전부 노무현 때문에 어.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우리 고향도 혁신 도시잖아요. 예, 나주 혁신 도시. 거기 가면 한전들 엄청 들어와 있잖아요. 예. 뭐 진주 혁신 도시에는 주로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제일 큰 게 LH죠, 뭐. LH가 진주에 주로 그렇구나. 한전하고는 규모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커요? 그렇습니다. 음. 연간 뭐 200조 정도로 움직이는 곳인데요. 한전이 연간 해봤자 60조밖에 안 되거든요. 한전은 적자를 나는 회사고 예. LH는 돈을 벌고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라 차이라고 그럼 생각하시면 그 LH가 진주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 돼야 됐는데 아, 건물만 등그란히 올라와 있고 완전히 지금 그 유령도시 비슷하게 돼가지고 참 그것도 우리 고향하고 똑같네. 예 뭐냐면은 주말 되면 다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예. 자녀들은 다 서울에 있고 그리고 주중에 근무하다가 주말에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큰 의미가 없죠. 그래도 나주보다 그 훨씬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진주가 혁신 도시의 효과는 더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주에도 자문하러 몇 번 다니면서 그 공공기관들하고 지역이 어떻게 상생 발전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자문해주고 했는데 일단 진주가 그 인구가 경남에서는 뭐 저 부산은 빼고 창원, 김해, 양산 이렇게 그 큰 도시들 전부 동부에 있는데 서부에서는 34만이지만은 이제 서부에서는 가장 큰 도시고요. 호남에서 광주하고 전주 빼고는 인구 수차로는 세 번째에 달 정도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경남 서부가 전체적으로 다 낙후돼 있어가지고 이 진주가 굉장히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또 진주는 진주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방금 예. 민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인접한 산청이라든지 거창이라든지 함안이라든지 함양이라든지 그 사천 뭐 남해까지 사람들 전부 진주에서 출퇴근 다 해요. 그러니까 그 살기는 진주에서 살고 이런 또 그 군단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가 경제가 엉망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좀 잘 살게 해달라고 국회의원 뽑아놨는데 알고 보면 서울 올라가지고 막말만 막 그리고 진주가 예를 들면 사람만 있으면 그 야당도 꽤 성공할 수 있는 도시라는 것이 김경수 지사가 진주 출신이거든요. 김에서 출마하고 했지만은 그래서 김태호 후보를 6.16%를 차이로 꺾고 이기기도 했습니다. 진주에서 초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학교 가서 학생회장을 했는데 이분들은 지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민주당이어도 찍는데 찍는 성향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예. 그 동네 출신이면은 뭐 정당별로 갈리지 않습니다. 그런 성향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진주고등학교 출신인지 대학고등학교 출신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예, 평준화되기 전에 진주고등학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났는데 평준화되고 나서는 이제 싸그라들고 또 대학고등학교 뜨고 하니까 어떻게 대학고등학교 출신이 배치를 날 수 있어 막 이런 감정도 있고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2대 총선에 진주 갑 출마 예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당연히 박대일 추조원이 이제 3선을 넘어서서 4선에 도전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에 그 2선까지 했던 재선까지 있는 최구식 의원이 이번에 그 사면 복권됐습니다. 그래서 구식인데 또 새로 신식이 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구식인데 지금 신식이 돼서는 그때 정치 활동이 금지돼 가지고 예. 박대출이 어부질이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의회 전 부의장인 장규석 그 전 부의장 또 출마가 거론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정영훈 변호사가 이제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에서 출마를 못 나오고 있는데 김원규 변호사나 갈상돈 전 진주시장이나 그 유재수 전 진주시 의회 의원 또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 이런 분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근데 다들 좀 약한 상태인 거죠. 그러네 아직까지. 예. 참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총선 때 TK든 PK든 좀 씨 좀 뿌려놓고 예. 그 다음 총선 노리는 것도 전략이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이 잘 못했던 게 전통적으로 TK나 PK 때
나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김경수나 김부겸 뭐 이렇게 지명도 있는 사람이 잠깐 당선되긴 하는데 지속적으로 나오지가 않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깨야 되는데. 예. 그래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영훈 변호사가 진주에서 출마해서 상당한 득표를 했는데 이분이 2012년 선거에서는 19대였는데 22.8%밖에 못 얻었는데 2016년 선거에서는 33.9%까지 올라갔고요. 지난 그 지방선거 때는 이 자기가 지구당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45%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기염을 토했는데 당내 내분으로 이 사고지구당이 되면서 지구당 위원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그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해가지고 그 직무가 자동 정지되는 이런 징계를 받았는데요. 이분이 20년 그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 4만 표를 넘어서 38%까지 올라갔었고 그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게 이 반딧불 선거라 해가지고 그 요즘 화면에 지금 LED? 나오고 있습니까? 예, LED 피켓을 만들어 갖고 돌아다니면서 진주 사람들이 그 난강 유등 축제에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이 빛을 바짝바짝 하면서 이렇게 밤새도록 하니까 낮에는 자전거 타고 밤에는 LED로 반딧불 선거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한 지지를 얻었는데 이 갑자기 이제 내분 때문에 그 지금 출마를 못하게 되는 상태. 없는 살림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사이에 이제 고생을 하도 해가지고 뇌졸중이 와가지고 한쪽이 마비되는 속에서도 막 그 선거에 출마해서 뛰어다니고 눈물겨운 모습을 보였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상황은 그런 거고 지금 뭐 저쪽에서는 박대출이냐 최구식이냐 뭐 이런 정도인 것 예. 같고 민주당에서 준비하는 분들이 꽤 있지만 지역 내에서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처럼 나는 모든 우리 지역구에 있는 식당을 다 가본다. 이 정도 수준으로 막 지역 밀착형으로 가는 사람들은 못 이겨요.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구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김병기 의원이 그런 분이잖아요. 잘 싸웠다. 현수막도 잘 걸고. 자, 알겠습니다. 그럼 상황이 이렇고요. 오늘 핵심은 박대출이 공약을 어떤 걸 걸었으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 그 서부 경남의 그 진주갑을 우리가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여론조사에서는 뒤집어졌는데 그 아직 대응할 인물이 시원찮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뭐 지역에서 저 3선이나 하고 300명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집권 여당의 정책 여장 제일 힘센 사람이거든요. 맘만 먹으면 자기 지역으로 한 1조 원씩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파워가 있는 사람인데 도대체 공약을 어떤 걸 내걸었고 얼마만큼 지역의 발전에 기여했는지 요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이 지역을 선정을 했는데 일단 재미난 게 그 21대 국회에서 제출한 법안이 73건인데 원안 가결됐던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기획재정위원장직에서 그만두겠다 얘기한 것만 가결되고 진짜 나머지 72건은 한 건도 통과된 게 없습니다. 참 대단한 윤석열스럽네요. 예. 무능하네요, 진짜. 이렇게까지 하기도 참 쉽지 않거든요. 인간하면 정책의장이면 당에서도 미안해서라도 몇 개 통과시켜 주는데 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지. 그럼 요즘 이분이 주로 언론에 뭐로 나온지 여러분 보셨나요?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했다. 뭐 이런 거로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희한하더라고요. 만약에 나 같은 사람하고 서로 토론해도 거의 만방으로 깨질 수준이에요. 예.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안 자체가 안 먹히는 사안인데 제가 그 과정을 잘 알고 그때 통계청장 했던 분이 저와 같이 일했던 분이라서 어떤 과정인지 잘 아는데 내부에서 이제 그 통계청에 그 박사급 직원 한 명이 그 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반발했던 걸 가지고 이걸 침소봉대해 가지고 통계 조작이라고 밀어붙인데 일단 통계를 조작할 이유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조작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또 그게 통계청에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똑똑한 박사급 연구들 많은 곳이라서 조작하라는 지시가 먹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들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웬 뜬금없이 그 이 시점에서 통계 조작이 나오느냐 뭐 이렇게 의아해하는 그런 정도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이분이 정책의장이고 또 서울신문 기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언론계 출신이라고 이런 것들을 시키는 거 보고서 야, 참 국민의힘 또 그 전략이 없네. 정책의장이 저렇게 났으면 폼이 안 나거든요.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은 뒤에서 딱 있으면서 예. 뭔가 정책적 지원을 하고 뭔가 전략을 짜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저 소수 여당이지 않습니까?
딜 해갖고 야당한테 동의받아서 몇 개라도 통과시켜야지 대통령을 지원할 수 있는데 저렇게 정책의장이 나서서 싸워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윤석열 그렇죠. 정부는 당최 뭐 공약이나 정책은 지킬 생각이 없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내대표한테는 러닝메이트가 정책위 의장이고요. 그리고 당대표한테는 사무총장이 러닝메이트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요거를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자, 그러면 그리고 이 진주 사람들이 대단히 점잖으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진주에 저런 사람이 우리 저 지역의 대표로 나왔나 하면서 요즘 온전하게 망신스러워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 망신스러워 할 예. 거고 그 정치 선동에만 길들여진 사람들은 우리 대출이 잘 싸우네 하겠지만 진주는 사실 병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 그냥 자기 지역 잘 챙기고 발전시켜 달라고 뽑아놓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예. 공약이 필요한 거고. 자, 그러니까 진주 혁신도시 하면 일단 들어갔고 그 핵심일 테니까 예. 진주 혁신도시라고 하는 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LH가 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LH를 포함해서 11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고 여기에 그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이주해서 이분의 가족까지 하면 20만 명의 신도시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텅텅 비는 유령도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안에 유령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럼 위치가 뭐 홍준표 지사 있을 때 진주오리온 이전을 하면서 이 혁신도시로 그 구도심에 있던 진주오리온을 혁신도시로 가져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쪽에 의료 서비스를 좀 잘 받게 하려는 그런 목적도 내심 있었는데 사람이 안 사니까 그 진주오리온이 적자가 너무 심해져 갖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결국은 예. 근데 왜 사람이 안 샀냐? 투기꾼들이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려들어 갖고 혁신도시를 시작부터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박대출 의원 임기 중에 주로 벌어진 일인데 여기 부동산 산 사람들이 대부분 대출로 샀습니다. 박대출이 대출을 도와준 건 아닐 건데 깨알 같은 발장이네. 예. 혁신도시 내 건물을 구매해서 샀는데 이게 전부 이제 대출 내서 사다 보니까 이게 임대가 안 되니까 계속 적자가 나고 또 대출 낼 때 엄청나게 부풀려 갖고 이 높은 가격을 분양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임대료를 싸게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공공기관 들었었는데 식당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카페도 없고 이러니까 더더구나 사람이 올 수가 없고 그래서 옛날에 나홀로 집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쪽 혁신도시 사는 사람들은 나홀로 진주에 요게 슬로건인데요. 기러기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혁신도시들이 이런 경우 꽤 많잖아요. 어디를 예. 가나 변 비슷한.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 좀 준비를 잘 하고 유인을 할 걸 땡겨주면 얼마든지 땡겨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는 교육 여건 때문에 못 간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또 혁신도시에 부모하고 같이 이주하고 이렇게 많이 가능한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못했고 특히 진주는 우리나라 최대의 교육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좋은 인프라가 있는데 하나도 살려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혁신도시의 공동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LHC 내 주차장에 고속버스들이 항상 절비하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부산에서 출퇴근한 정도가 아니고요. 서울에서 출퇴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공기업 직원들이 수도권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주차장에도 고속버스들이 절비한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화면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봤더니 예를 들면 전체 이전 임직원이 4,000명인데 그중에 가족이 있는 직원, 그러니까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 빼고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는 직원들이 나홀로 부임한 경우가 전체의 58.3%입니다. 그러니까 60% 가까이가 가족 놔두고 혼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거기서 살다가 주말 되면 저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건수만 있으면 주말에 집으로 가서 자고 오고 막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이 도시 자체가 더 이상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직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기관장들 자체가 이사를 안 갑니다. 예. 기관장들이 이사를 안 가고 또 일주일에 거의 3, 4일은 서울 사무소 근무하고 기관장들도 안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당연히 뭐 당신도 기관장도 안 내려오는데 나 이사 갈 이유가 없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개선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예. 여러 인프라가 다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그러면 들면 혁신도시 바로 가까운 곳에 국립경상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하고 조인트 해가지고 무슨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또 거기서 조금만 나가면 예하리라고 아주 유명한 연못가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휴양시설로 만든다든지 또 4층 카이 같은 데가 그 차 타고 뭐 한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 쪽하고 연계해가지고 이쪽에 좀 그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손 놓고 분양하는 데만 급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혁신도시라는 게 만들어져서 후속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그 몫은 결국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몫이어야 되는데 국회의원 중심돼서 지역 정치인들이 아. 시장하고 도의원, 시의원 다 모아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런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뭐 태스크포스 만들었다, 위원회 만들었다, 연구팀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 혁신도시가요. 그 수도권 과밀화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부산, 대구, 광주, 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에 골고루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저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제 경남에는 진주시 충무공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여기에서 이제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이 좀 유능하면 조금 더 발전할 것이고 예. 무능하면 그냥 폭삭 주저앉고 이렇다는 거죠. 지금 현실은. LH가 원체 큰 기관이기 때문에 또 돈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호남에 안 주고 경남을 가졌다 해서 지역 차별이 이렇게 말이 많은데 그 선물 보따리를 주면 뭐 합니까? 써먹지를 못하는데 그렇죠. 옛날에- 돼지목에 진주목걸이요. 그 이사라는 탤런트가 나오는 아이스크림 선전에 줘도 못 먹나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진짜 선물을 줬는데도 못 따먹은 거예요. 또 이런 게 꽂히시네 소장님은.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박대출 공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박대출 공약은 총 몇 개입니까? 예.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 등록된 공약은 61개고요. 선거 공보물에 나온 공약은 66개입니다. 선거 공보물이 5개 정도 많은데 뭐 실제 그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국회의원들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치 관련된 공약이 14개, 경제 관련 공약이 7개, 그나마 조금 있는 편이고요. 사회 공약이 27개, 문화가 17개, 과학기술은 1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거나 뭐 동네 뭐 도로를 닦거나 뭐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는 이런 관련된 공약이 한 66%가 사회와 문화 관련 공약이 66%고 뭐 지역에 진짜 도움이 되거나 경제를 활성화시키거나 뭐 성장 잠재력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은 거의 없는 거죠. 전반적으로 사실상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뭐 핵심 도시 만들어도 뭐 사실 이걸 제대로 좀 살려보겠다 이런 공약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들 마인드로 그냥 의뢰껏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니까 공약을 그냥 우걱우걱 끼워 넣기를 하는데 실제로 도움되는 공약은 거의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특성이 하나 있어요. 박대출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집은 서울이고 지역구 내려가서 새집 하나 얻어놓고 예. 어쩌다 한 번씩 내려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역에 열심히 충성 안 해도 찍어주니까 뭐 그 잡은 고기에 그 뭐 살을 줄 필요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아주 대표적으로 실천하는 분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요. 일단 정치 공약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 지역 경제 공약이고 발전 공약이기도 한데 진주 항공 특례시 신설이라 해갖고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했는데 본인이 정치 의장을 있으면서 법안 제출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뭐 이제 임기 1년도 안 남았는데 아니 내가 봤을 때는요 공약인지 까먹지 않았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막말하느라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카이가 최근에 뭐 공격기도 만들어내고 또 그게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수출도 굉장히 잘 되는 상황에서 지역 발전에 굉장히 기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 노력을 안 하니까 그 이런 카이를 비롯한 그 옆에 수천 개의 기업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지역에 도움이 안 되고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혁신도시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충원율이 20%밖에 안 돼서 다른 혁신도시 중에서도 제일 꼴찌입니다. 항공 특례시 같은 경우는 카이가 사천시에 있는데 그 바로 붙은 데가 자기 지역구인 정초면이라는 데입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 아파트 단지밖에 개발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 뭐 항공 산업 단지를 하겠다든지 이런 개념은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재미난 게 본인이 기자 출신 아닙니까? 언론인 출신이고 공약에도 KBS 진주 방송국을 축소 폐지하는 것을
축소하는 것을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존속시키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본인이 앞장서서 KBS 수신료 그 통합징수하는 거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분리징수하게 만들어서 뚝 떨어지게 하고 또 KBS 사장해임 이런 것들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도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좀 부끄럽지도 않는지 어떻게 이렇게 자기 공약하고 전면 배치되는 일을 하는지 심지어는 MBC 같은 경우에는 지역방송국 통폐합을 통해 가지고 적자 해소, 경영 합리화 이런 이름으로 오히려 이걸 부추기고 있는 그런 정책을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거죠. 앞제비들이요. 예. 그 출신들이 많아요. 그 출신들 앞세고 잘 알거든. 그걸 앞제비라고 하는 거예요. 앞잡이. 예. 그러니까 언론인 출신이 더 언론을 탄압하고 왜곡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안타깝고요. 이동건도 기자 출신이잖아요. 뭐 원래 그렇긴 그런 합니다.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또 이분이 특이하게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다른 의원들은 이런 걸 공약을 내걸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건드리는 순간 노동계라든지 이런 데 반발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 최저임금에 대한 공약을 걸어놓고는 이것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 요게 이제 외국에서는 요걸 나쁘게 깎는 용도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좋은 용도로 이용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일본이 그런 사례입니다. 예. 일본은 뭐 도쿄라든지 홋카이도라든지 이런 지역별로 다 업종별로 노가다 하시는 분들하고 예를 들면 사무직 하는 분들하고 전부 다 최저임금이 다 다릅니다. 뭐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지역에 맞는 그 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최저임금들을 보장해 주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이 전국이 다 동일하고 업종도 구분이 없고 뭐 이런 부분인데 이제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대안이나 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 다양화한다면 그 최저임금을 더 깎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진주가 안 그래도 내수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앞장서서 최저임금 인상 억제를 주장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희한하네. 이제 좀 이상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스웨덴 같은 데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아예 정해가지고 그 이하로 줄 것 같으면 문 닫아라. 그러니까 그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 고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업종은 퇴출시키도록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산업구조 고도화를 하고 있거든요. 뭐 사양산업 같은 그렇습니다. 이런 사양산업 것들이- 퇴출을 예, 시키는 맞습니다. 용도를 쓰고 계속해서 그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이거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을 그 지역별로 다양화한다는 것은 깎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전부 그렇죠. 최저임금 인하로만 해석이 되고 이것이 있습니다. 높다고 생각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뭐 이 돈으로 못 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깎겠다는 의도가 야 그리고 재미난 거는 이분도 역시 그 사회 및 복지 공약으로 나섰던 것들이 전부 토목건설입니다. 성북지구 진주에도 그 성북지구라고 오래된 구도심인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 완성, 강남지구 도시재생 사업 그 뉴딜 사업 추진,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완성, 어린이집 유치원 공공성화 학부를 위한 지원 확대, 뭐 또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 지원 이런 것들도 대부분 사실은 국회의원 공약보다는 시장이나 구의원, 시의원 이 정도면 될 것인데 이거 잔뜩 일거해가지고 국회의원 공약으로 27개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지역이 제가 말씀드린 네. 성북이라는 게 서울도 성북동이 있듯이 성북구가 있는데 진주성의 성곽에 따라서 북쪽. 북쪽이다 얘기하는 거고 네. 강남이라는 거는 진주 남강의 남쪽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지명은 비슷한데 예. 더 힘듭니다 여기는. 예. 그 아주 구도심이고 낙후돼 있고 거의 건물들이 거의 옛날에 뭐 그 일제시대 때 있던 뭐 그런 건물들도 많이 남아 있고 거의 발전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 근데 진짜 이게 방송 3회만 해요. 좀 허탈해지는 느낌이에요. 예. 아 이렇게 공약을 걸었었구나. 예. 근데 실제로 이따가 또 평가가 나오겠지만 평가를 보면은 아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얼마나 졸로 보는지 알 것 같아요. 예. 이게 공약을 개발하고 연구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할 때처럼 실현 가능한 것만 딱 공약으로 걸고 공약 이행률이 한 97, 8% 나와야 그게 공약으로 의미가 있는 거지.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러면 그런 거 아니에요. 문화 양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무슨 공약이 됩니까 그게. 특히나 자기가 그 정반대로 정책을 할 것 같으면 공약을 내세우지나 말지 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를 걸어놓고는 지금 관련 예산은 다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공약 걸었던 걸 예산 삭감을 하고 있어. 예.
이런 윤석열하고 아주 비슷한 행태를 다들 보이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깎아도 진주에만 특별히 또 지원해 주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요, 그 남강 백길, 예. 이 이거 아라백길도 아니고. 이것도 굉장히 좀 아주 멍청한 공약 중에 하나인데 진주성에서 그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의 고향까지 난강에 그 유람선을 한번 띄워보자 이런 거기 논개가 떨어진 곳이잖아요. 예. 또. 농계 떨어진 곳부터 촉성도. 시작해 한참 더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 예. 물이 마르면 물이 없습니다. 예. 사실 난강은 댐이 있기 때문에 물을 수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진주에 아주 그 촉선로 앞만 물이 조금 가둬져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강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물이 없거든요. 1년 거의 대다수가. 그런데 유람선이 다닐 수조차도 없는 지역이죠. 진양호라고 엄청나게 큰 호수가 진주 옆에 있는데 그쪽에 이제 농업에 필요한 수자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항상 그쪽에 물을 고아놓고 난강에는 그 내려보내지 예, 않습니다. 뭐 홍수 때 그 장마칠 때 잠깐만 보여주고 또 10월 달에 이제 개천 예술제 할 때 유등 축제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등이 동동동 떠내려가야 되니까 물 좀 그 푼데 그 외에는 거의 아. 바닥이 보이는 데입니다. 굉장히 그런 저 말하자면 여의도 색강 같은 거네. 딱 그런 느낌이네. 예. 그거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요? 예. 어. 그런데 여기에다가 저 유람선을 하겠다니까 참 이거는 좀 황당하네 진짜.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차라리 아라뱃길은 물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운하를 띄울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청계천 같은 데다가 배 띄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청계천보다 좀 못합니다. 그냥 그 자갈밭이 예, 자갈밭이 뭐 종이배야? 그러면 띄우고 때는 이게 뭐야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한강 유람선도 지금 저 장사 안 돼갖고 그 저 보트는 중지를 해버렸고요. 한강 저 수상 택시 중지해버렸거든요. 유람선 또 그렇게 적자 있는 이런 상황인데 참 어떻게 이걸 난강 백길이라는 걸 저 공략하면 진주 사람들이 뭘 한 소리를 했을 것 같은데 전혀 이 보도가 안 되고 있어갖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럼 그거 하려고 그러면 결국 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 가두려면? 그 약인지 뭐 그러고 그 진주가 그 서부 경남의 교육 중심 도시로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교육 분야 공약이 저 중등 중학교 고등학교 신설 여기는 이제 충무공동하고 판문동에 그 학교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무슨 공설운동장 주변에 스포츠 타운 조성 또 복합혁신센터 완성 또 경상대 개방형 스포츠 컴플렉스 완성 이런 식으로 전부 교육 공약도 건축 예산입니다. 진주 박물관 신축하겠다, 저작권 교육 체험관을 완성하겠다, 뭐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저작권 교육이 체험관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닌데 예. 인터넷으로 다 하고 뭐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인데 이걸 꼭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는 의도 자체가 조금 의심스럽죠. 그리고 국립경산대학은 옛날에 그 진주 농업학교 여기가 수원 그 농업학교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농업 혁신의 그 핵심적인 인재를 배출한 곳입니다. 그 엄청난 그 인프라와 자원과 그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거 활성화시켰다는 내용 자체가 없거든요. 지금 농업 부분 R&D가 연간 농진청에서 쓰는 것만 1조 5천억입니다. 진주에서 이거 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많은 그 연구 자원을 끌어들이고 예를 들면 전주에 있는 한농대 굉장히 인기 좋지 않습니까? 진주 같은데 이 농업대학이 있으니까 한농대 같은 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아예 제시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경상대가 그 있는데 여기 사천에 있는 카이 그 엄청난 저 항공산업과 관련된 또 항공산업이 요즘은 앞으로 그 고흥에 있는 이 우주항공 쪽하고 또 연계가 돼서 국가 지원하겠다는데 그런 거 인재들이 이 경상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특화 대학이라든지 뭐 저 연구소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들어가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자기들한테 이미 주어진 것인데 왜 저런 걸 하려고 못하지? 그 옆에서 쳐다보면 그냥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그 의아함이 들 정도입니다. 아, 근데 이게 그러네요. 묻지마 투표의 폐해 같은 거네요. 솔직히 예, 그런 느낌이 확 드네요. 공약 묻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 기아 자동차하고 같이 해갖고 광주형 일자리 기억나시죠? 그거 지역에서 상생이 협약 맺어가지고 임금을 약간 적게 받더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기업도 도움이 되고 지역 인재들 채용하고 하겠다는 건데 사천 같은 데서는 진주 사천형 일자리 사업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항공우주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민주당 후보한테는 공약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민주당 공약이라고 아예 취급을 안 해버린 거예요. 야, 너무하네.
사실 공약은 카피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해갖고 지역 주민에 도움이 되면 그게 좋은 공약이죠. 그러니까 저쪽이 들고 나왔는데 당선은 내가 됐다. 그럼 그 공약 채택할 수 있는 거지. 좋은 아이디어면. 그래서 뭐 안 하면 이번에 한번 바꿔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해보잖아. 그렇죠? 아, 우리 이제 대출 받으시는 분은 예. 이제 그만 대출 받으시고 예. 원금 갚으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 잠깐만 하셨는데 자기 지역 공약인데 윤석열 정부는 예산 축소 및 폐지시켜 버리는 거. 이건 코미디 아니에요. 여당 정책위 의장이면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자기 공약을 내세운 것 대부분을 지금 축소하고 있는데 특히 과학기술 공약으로 이 하나밖에 없는데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 이걸 해놨는데 정작 본인은 국가 R&D 삭감하고 특히 새로운 R&D는 40%를 없애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뭐 하나밖에 없는 지역구 과학기술 공약도 챙길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세력이 뭔지 알겠다. 최소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임기가 끝나갈 무렵쯤에 내가 갖고 있는 공약을 이렇게 지켰어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게 의정보고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제가 아예 안 할 것 같은데 돈 들어가서? 그리고 집권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라면 임기 동안에 한 1조 원 정도 지역에 발전에 쓸 수 있거든요. 알아서 그냥 그 공무원들 기어서 만들어줍니다. 야, 이거 좀 챙겨봐. 이 정도만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막 비서관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보좌관들 보내갖고 안 해도 되는데 도대체 그 지역 주민들은 그냥 내 이름만 내걸면 무조건 찍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죠. 이렇게까지 지역에 무관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 그러네. 진주갑이 약간 배드타운 성격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사천에 있는 카이라든지 그런 좋은 회사들은 직장은 사천으로 다니고 그 진주 정촌이라든지 뭐 요 갑 쪽에 있는 여기서 핵심 도시에서 잠만 자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경제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게 이 공약을 우리가 5가지 측면에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재미난 게 그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외국인들을 못 들어오게 대한민국도 셧다운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엄청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 공약으로 제시를 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보호법을 제정하겠다 했는데 지금 임기 다 끝나갔는데 법안 제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막말을 하더라고. 자기 공약 까먹었을 거예요. 최근에 가장 말말 많이 한 국회의원 중 한 명이 박대출입니다. 예. 청년 스타트업 지원 공제도 만들겠다. 그래서 청년 창업도 좀 뭐 활성화시켰다. 이 부분도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 저저 없는 그런 공약이 돼서 뭐 달성 가능성은 최저로 평가할 수밖에 자, 없습니다. 그러면 공약 평가 결과 예. 좀 본격적으로 한번 보시면 달성 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전부 최하점을 받았고요. 4개 분야 하. 예. 그러니까 합리성 부분에 딱 하나만 중간을 받았습니다. 예, 뭐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준 거죠. 사실 난강 백길 유람선 조성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나마 청년 창업 후계농을 육성하겠다.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확대하겠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공약이죠. 공약인데 지역의 그 도농복합도시의 농촌 부분에서는 또 진주 지역이 시설 채소를 많이 하거든요. 하우스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거의 운영이 안 되는데 상당히 좋은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게 없어서 그게 좀 아쉬운 예를 들면 부분입니다. 예. 직불제를 통해서 청년 창업 후계농 육성하겠다 하는데 일단 논농사 직불되면 한미 FTA 때문에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불제를 해가지고 그 손해본 부분을 직접 보전해 주겠다 하면 이게 과연 청년 후계농 육성에 도움이 될까요? 전혀 상관없는 공약인데 이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야, 이 박대주 의원 보좌관들은 그 이런 연구를 전혀 안 하나 보다. 그리고 이미 성공했던 노천 후계자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한농대 같은 거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정책 의장이면 우리 지역에 그 한농대 뭐 분교를 만들자 또는 국립경상대학교의 부설로 한농대 같은 취업 중심 대학을 만들자 얼마든지 마음만 내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안 하고 임기 다 끝내버렸습니다. 야, 그러니까 달성 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은 하, 합리성 그나마 겨우겨우 중.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무슨 지원센터 하나 만드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면 구로구의 문화산업단지라든지 익선동에 요즘 핫플이지 않습니까? 엄청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 날 때 좀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것이 저렇게까지 황폐했던 그 구도심 폐허가 이렇게까지 사람이 미어 터지는 장소 됐는지. 그거 보면 진주에도 그런 정도의 자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자기가 못하면 지역의 청년들 데리고 와서 구경이라도 좀 시키자는 거죠. 진주가 천년 도시거든요. 사실 통일신라 시대부터 진주목이 있었고 상당히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지명을 유지하고 굉장히 역사적 자원도 많고 문화적 자산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사장되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금연부스 설치로 그 간접 흡연율을 제로 낮추겠다 하는데 금연부스 설치하고 간접 흡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공장인데 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해갖고 또 그것도 그 공약을 내걸 때 누가 옆에서 아무도 안 말려줬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단편적이라서 그래요. 사형제를 실시하면 흉악범죄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착각. 예. 전혀 관계없거든요. 그리고 공약의 측정 가능성도 네. 진짜 제로인데요. 어린이집 등 그 공공성 확대를 그 내걸었는데 분모도 없고 분자도 없습니다. 몇 명에 대해서 몇 군데에 대해서 몇 프로를 확대할 것인지 이런 게 전혀 없고요. 고령자 복지주택 확대는 내년 2월에 평거동에 18가구가 입주하게 된 거, 그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진주갑 전체에 그 지역 주민들 17만을 대상으로 한 공약인데 18가구, 그 이름도 왜 18개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구들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을 한 것으로 달성률 100%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분모도 없고 분자도 없습니다. 아이고. 다음에 공약의 운영성. 운영성이라는 거는 공무원들이 그걸 지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건데요.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를 지원하겠다 이런데 그 현대화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돈만 넣으면 되니까요. 주차장도 만들고 노후시설 개선하면 되는데 활성화는 이미 사실상 뭐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들어갔고 또 실제 그 구도심의 전통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활성화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대부분 이런 게 또 그 시설 현대화하면은 임대료 올려가고 젠트리피케이션이라 해서 또 그 상인들 쫓아내는 이게 뭐 거의 전국적으로 지금 이미 한 지난 20년 동안 그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이런 데 대한 대처 방안이 전혀 없는 거 보면은 네. 이것도 뭐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라고. 제가 이해찬 전 총리님이 정책위 의장 시절에 정책위 전문위원 하면서 제 파트는 아니지만은 저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 공약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하는 결정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러고 방금 민 소장 말씀하신 대로 23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약이 그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노후시설 개선을 하고 했더니 임대료만 높아지고 건물주는 좋아지는데 지역 상인은 오히려 쫓겨나는 이런 행태를 되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벌어지고 또 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와서 사기보다는 시장은 쇼핑한 공간 중에서 그 아이 쇼핑을 하고 거기서 문화를 즐기고 먹거리를 취득한 다음에 사는 것은 전부 인터넷 쇼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공약에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아이고 참.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합리성 측면 평가도 한번 볼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직불제로 그 청년 창업 후계농 육성은 불가능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고 특히 민 소장 말씀하셨듯이 하우스 시설 농업이 많은 곳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데 이분들을 모셔오려면 자격이라든지 지원 프로그램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인건비 차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 사람들의 숙소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준비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앞장서가지고 보육 관련된 부담이 크니까 필리핀의 아줌마들 떼거지를 데리고 와서 보육 도우미 하겠다는데 그러면 영어도 할 수 있으니까 좋다. 이런 단순한 말도 안 되는 그 발상밖에 지금 대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본인 아이들은 다 컸잖아요. 사실 관계 없잖아요. 본인 아이들은 이미 다 컸기 때문에 본인 관계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뭐 가능성 없는 그런 공약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이고. 자기 관계 있으면 그렇게 안 만들죠. 알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 그 노동자들 데리고 와서 그런 집안일 시키고 또 거기서 보육 도우미를 썼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 조금만 연구해도 사례들 이미 많이 나와 있고 연구도 많이 돼 있거든요.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전공법으로 안 하고 이렇게 편법으로 그 반짝식으로 터뜨리고는 먹튀하는 이런 공약만 대표로 있었으면 안타깝습니다. 이 지역 연구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빈집털이.
예. 주인이 없어. 그냥 막 털면 다 그러니까 방송 소재인 거야. 예. 디지털이. 그래서 아무쪼록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 국민의힘에다가 더 이상 그 20년을 맡긴 하는데 아무런 발전이 없고 저도 못 먹는 이런 상황이라면 좀 똑똑한 후보 발굴해가지고 뭐 전략공천을 했으라도 한번 저 탈환을 해서 뭐 누가 되든지 간에 변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쪽에서 좀 인재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런 사람들 못 이기겠어요. 완전 그럼, 빈집털이고. 예, 진주는 교육도시였기 때문에 인재가 많습니다. 이 인재들이 지금 진주에 안 살고 있다 하더라도 발굴하고 의욕 있는 사람을 좀 경쟁을 시켜서 뽑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남 진주시 갑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에는 남양주로 가겠습니다. 조응천 지역구. 예, 알겠습니다. 이분이 언론 나와가지고 관종짓은 좀 하는데 공약은 어떨까요? 겁나 궁금하네요. 그 다음 주 여기 정해놓고 갑시다. 예. 그 다음 주에는 이원욱 지역구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한테도 자기 지역구 좀 해달라고 아주 막 그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일단은 이 푸다님의 지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조응천, 그 다음 주 이원욱 한번 볼게요. 자, 김미숙님, 민영동님 고맙고요. 소장님, 위원장님, 그리고 볼맥그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7시에 정봉지 TV로 가세요.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